겨울의 서릿발이 땅을 꿰뚫는 계절이었습니다. 해는 유난히 짧아 어느새 서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날카로운 칼바람이 텅 빈 저작거리 좌판 사이를 맴돌며 아우성쳤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쩌렁쩌렁 소리를 냈지요. 상인들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묵은 해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포근한 집으로 향하는 그 시각, 저작거리 가장 구석진 처마 밑에는 웅크린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늙은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앙상하게 마른 몸은 남루한 누더기 조각에 감싸인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나이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웠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은 까치집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달아 빛나 반질반질해진 낡은 바가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가지를 해진 손으로 꼭 움켜쥔 채 오가는 이 없는 거리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그의 몸은 멈출 줄 몰라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포목점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한 중년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그는 가게 문이 굳은 빗장을 치려다 우연히 처마 밑에 웅크린 늙은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면 못 본 척 지나쳤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은 거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무언가 떠오른 듯 조심스럽게 거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상점 주인은 허리를 숙여 거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의 거지는 화들짝 놀라 바가지 뒤로 얼굴을 숨기려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의 때 묻은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풍파가 핥고 지나간 얼굴이었지만 그 희미한 윤곽 속에 잊을 수 없는 옛 친구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망금이 아니시오? 나 칠복 1세. 기억하겠는가? 망금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거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 이는 분명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내쳤던 옛 친구 칠복이었습니다. 거지의 갈라진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어붙었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눈보라치는 현재를 떠나 아득하고 화려했던 수십 년 전 어느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십 년 전 같은 고을에 망금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주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흠은 지독한 게으름이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밭에 나가 땀 흘릴 때 그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낮잠 자는 것이 일이었고 남들이 장사에 나설 때 그는 주막에 외상수를 달아놓고 허풍 떨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한양에 가서 정승판서라도 할 몸인데 위만 살아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지요. 그런 망금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망금과는 반대로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망금의 허풍을 핀잔하면서도 딱하게 여겨 자신의 밥 한 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망금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손바닥만 한 밭되기마저 노른 빚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돌밭이라도 팔아보려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돌밭을 누가 산단 말인가? 그는 투덜거리며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땅에 박힌 가장 큰 돌멩이를 파내려 했습니다. 끙끙.
그가 굵은 쇠꼬챙이로 돌멩이를 몇 번 내리치자 쨍 하는 맑은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통 돌멩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망금은 난생 처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돌멩이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통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금덩이였습니다. 금이다. 망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역시 큰 일을 할 놈이었어. 그날 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의 큰 금은방에 금덩이를 팔아넘겼습니다. 그가 손에 쥔 돈은 평범한 농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에 손꼽히는 갑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한 게으름뱅이 망금의 운명은 그렇게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벼락 부자가 된 망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터에 있던 초가집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그 자리에 기와 수백 장을 얹은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 위용을 뽐내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비단으로 치장했습니다. 달아빠진 무명옷 대신 번쩍이는 남색 도포를 입고 낡은 집신 대신 코가 맵시 있게 빠진 가죽신을 신었지요. 손에는 값비싼 옷가락지를 끼고 허리춤에는 향기나는 놀이개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게으름뱅이 망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망금 대감이라 칭하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그의 주변에는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의 부자들과 양반 행세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망금 대감님. 이리도 귀한 분이 우리 고을에 계셨다니 고을의 영광입니다. 대감님의 안목은 실로 하늘을 꿰뚫는 듯하십니다. 망금은 그들의 아첨에 우쭐해져 매일같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풍악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지요.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돈으로 자신의 천한 근본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 보게. 게으른 것들. 나처럼 부지런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라며 혀를 찼습니다. 자신이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들보다 더한 게으름뱅이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였습니다. 그렇게 순박했던 시골 청년 망금은 죽고 그 자리에는 천박하고 오만한 졸부 망금 대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 자신만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망금이 벼락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곧 칠복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복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망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아내가 정성껏 빚은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큰 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망금의 대궐 같은 기와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웬 놈이냐. 누추한 행색을 보니 어디서 얻어먹으러 온 개로구나. 썩 물러가거라. 칠복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장 망금이의 친구일세. 망금이를 만나러 왔다고 전해주게.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뭣, 우리 대감님의 함자를 내 놈이 감히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우리 대감님께 너 같은 천한 친구는 없다에 한참을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잔치를 즐기던 망금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복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 했습니다. 망금아. 나 칠복일세. 하지만 망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아니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으로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나를 친구라 칭하는 것이냐? 칠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금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시끄럽다. 내 놈과 내가 함께 어울려 흙바닥을 뒹굴던 것은 내가 용이 되기 전 미꾸라지로 살던 시절의 일이다. 이제 나는 하늘을 나는 용이 되었으니 너 같은 미꾸라지와는 상종할 이유가 없다. 알겠느냐? 망금은 칠복이 들고 온 막걸리 병을 손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버렸습니다. 이따위 싸구려 술로 어디 감히 나의 환심을 사려 드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여봐라,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은 달려들어 칠복을 개짓듯 끌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복은 흙바닥에 쓰러져 굳게 닫히는 대문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밥 한 술도 나눠 먹던 오랜 우정이 돈 앞에서 허망하게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망금의 오만하고 비정한 행태는 고을에 존경받는 원로인 최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 어른은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학자로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망금이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어른은 다음 날 직접 망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망금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을 박대했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마지못해 그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최 어른은 망금이 내놓은 값비싼 찻잔은 입에 대지도 않은 채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그 안에는 강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망금아, 이제는 대감이라 불러야 하나?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어른, 망금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건방진 태도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큰 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축하할 일이야. 허나,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축하를 하기 위함이 아닐세. 최 어른은 망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쓴소리 한마디를 해주기 위함일세.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 뜬구름에 취해 사람의 도리를 잃고 삶의 근본을 잃어서는 아니 되네. 그는 진심 어린 충고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돈으로 기름진 논밭을 사고 장사하는 기술을 배우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나. 그것만이 자네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네. 하지만 최 어른의 충고는 망금의 귀에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늙은이가 내 돈이 탐이 나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허허, 어른,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군요. 망금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른께서는 어른 걱정이나 하십시오. 저는 어른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무례한 말에 최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로다. 제 복을 제 발로 거어 차는구나. 그 말을 끝으로 최어른은 미련 없이 망금의 집을 나섰습니다. 망금은 자신에게 쏟아진 마지막 충고마저 그렇게 오만함으로 거어차 버린 것입니다. 오랜 친구의 우정도 존경받는 어른의 충고도 모두 거어차 버린 망금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더욱 방탕하고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조롱이라도 하듯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란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들과 광대들을 모두 불러들였고 나라 안에서 내로라 하는 요리사들을 초빙하여 온갖 산의 진미를 내놓았지요. 그의 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풍악소리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기행을 더해갔습니다. 그는 집 앞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맑은 물 대신 값비싼 청주를 가득 채워놓고는 주지웅님이라며 기생들과 어울려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밥 한 술을 구걸할 때 그의 집 연못에서는 술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일은 밤마다 벌어지는 그의 돈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 등불이나 횃불 대신 엽전 꾸러미의 기름을 부어 마당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보아라. 나의 부는 어두운 밤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느니라. 그는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끔찍한 낭비와 기행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의 잔치에 초대받은 아첨꾼들은 오히려 과연 만금 대감님이십니다. 천하에 이런 호방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라며 그의 어리석음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광란의 잔치는 온 동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태우며 희희낙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지요. 저런 자에게 돈벼락을 내리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망금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돈의 힘을 맹신했고 그 돈이 영원히 자신의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망금의 어리석은 돈 잔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한양의 교활한 사기꾼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머리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백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번지르른 외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그야말로 뱀 같은 사내였지요. 돈을 태워 밤을 밝히는 멍청한 졸부가 있다. 허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기회로구나. 백선생은 망금이라는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즉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금의 잔치가 한창일 무렵 마치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인 척 그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장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손에는 희귀한 옥으로 만든 부채를 들어 자신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모습이 망금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범상치 않은 선비는 누구냐? 당장 내 잔치에 모셔오도록 하라. 망금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새로운 상대를 발견하고는 신이 났지요. 그렇게 백선생은 망금의 잔치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실과 비밀리에 거래를 트고 청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거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망금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서역의 물건들과 거대한 무역의 세계에 대해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조선 땅 안에서만 버는 돈은
그저 좁은 우물 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거상이라면 마땅히 우물을 벗어나 저 넓은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법이지요. 백 선생의 화려한 언변과 넓은 식견의 망금은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백 선생이야말로 자신의 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귀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지요. 그는 그날 이후 백 선생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형님 아우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백 선생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간 망금의 곁에 머물며 그의 어리석은 허영심과 조급한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망금이 완전히 자신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을 때 마침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이 든 미끼를 던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망금의 환심을 완벽하게 산 백 선생은 어느 날 밤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아주 은밀하고도 거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망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망금 아우님. 내가 오늘 아우님을 내 식구처럼 생각하기에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리다. 이것은 왕실의 극소수만이 아는 정보이니 절대 외부의 발설에서는 아니되오. 그의 신중한 태도에 망금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청나라에 갔다가 아주 놀라운 정보를 하나 얻어왔소. 저 멀리 서역 땅, 타클라막한 사막 깊은 곳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광맥이 하나 발견되었다 하더이다. 광맥이라니. 금광이라도 되는 것이요. 형님 오망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백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밤에도 대낮처럼 스스로 빛을 난다는 전설 속의 보물, 야광주 광맥이라 하더이다. 야광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망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광주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은 빛을 내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이었습니다. 임금이나 가질 수 있는 부와 신비의 상징이었지요. 백 선생은 망금의 반응을 즐기며 계속해서 그의 욕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이 광맥을 비밀리에 개발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야광주를 독점하려 하고 있소. 하지만 내가 그 개발 책임자와 비밀리에 연이 닿아 약간의 지분을 투자할 기회를 얻어냈단 말이요. 만약 이 광맥에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아우님이 가진 재산의 100배, 아니 1000배를 버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요. 재산의 100배, 1000배만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 제1의 부자였지만 백 선생이 펼쳐 보이는 천하제일의 거부라는 달콤한 꿈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보다 더한 부자가 되어 세상을 발 아래 굽어보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지요. 위 형님. 그 투자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아우님. 이 백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아우님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두었지. 하지만 워낙 비밀스러운 사업이라 투자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소. 결단을 내리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요. 교활한 백 선생은 비밀과 시간 제한이라는 두 가지 미끼로 망금의 조급함을 자극했습니다. 조선 제1을 넘어 천하제일이라는 거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망금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사기극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광주 광맥이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망금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야광주를 산처럼 쌓아놓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조급함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백 선생은 그런 망금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아우님,
어제 한양에서 정객이 왔는데 다른 거상들이 이 소문을 눈치챈 것 같소. 우리가 먼저 선수치지 않으면 저들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낼름 채워갈지도 모르오. 투자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자만이 성공하는 법이지. 백 선생의 재촉에 만금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살던 대궐 같은 기와집과 마을 곳곳에 사두었던 기름진 논밭을 모두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의아해했지만 만금은 나는 이제 이 좁은 땅을 떠나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장사를 할 것이다 라며 큰 소리를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과 땅을 판 돈만으로는 백 선생이 요구한 엄청난 투자금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만금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양에 악독하기로 소문난 전주들을 찾아가 높은 이자를 물고 막대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자신이 천하제일의 거부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눈앞의 위험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마련한 만금은 거대한 돈꾸러미들을 백 선생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금덩이를 팔아 얻었던 돈과 그의 집과 땅, 그리고 미래까지 담보 잡힌 빚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백 선생은 돈꾸러미를 확인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만금 아우님다운 통큰 결단이요. 아우님의 이름은 훗날 조선 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상으로 기록될 것이요. 백 선생은 내일 아침에 투자금을 가지고 먼저 청나라로 떠나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도 불안감보다는 부대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금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백 선생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곧 천하제일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지요. 형님, 부디 몸성이 다녀오시오. 나는 이곳에서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소. 걱정 마시오, 아우님.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아우님은 이 나라 임금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 백 선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만금의 전 재산이 실린 수레를 이끌고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만금은 그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져 사라질 때까지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백 선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약속했던 열흘이 지나도 백 선생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금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풀어 한양과 의주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백 선생이라는 거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만금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야광주 광맥도, 왕실과의 거래도, 심지어는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던 백 선생의 인자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 만금은 뒤늦게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 제1의 갑부에서 빈털털이 알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 끔찍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백 선생은 언제 돌아오시오?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과 청나라 황제께서 우리 사업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일이 조금 길어지는 모양이요. 허허허 라며 끝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망금은 위태로운 허세의 성벽 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돈 한 푼까지 털어 예전처럼 비단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만금 대감, 요즘은 왜 잔치를 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물으면 그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천하를 상대로 더 큰 장사를 시작할 몸인데 어찌 이 좁은 땅에서 작은 잔치에 연연하겠는가? 나는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일세. 하지만 그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의 행색은 초라해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갈아입던 비단옷은 어느새 때가 꼬질꼬질해졌고 기름진 음식만 먹던 그의 얼굴은 굶주림에 검게 뜨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지 못했고 오히려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던 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 기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금의 초라해진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그가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만금 대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아첨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경멸로 그리고 조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거봐, 저기 망금이 아닌가? 천하를 상대로 큰 장사를 한다더니 어째 행색이 거짓골이 다 되었네. 그러게 말일세. 돈을 태워 밤을 밝힐 때부터 알아봤지? 제 분수도 모르는 졸부는 저렇게 망하는 법이야. 망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몰래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텅 빈 기와집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만이 성큼성큼 불고 있었지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얄팍한 자존심과 허세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금의 몰락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그에게 돈을 빌려준 악독한 전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망금이 더 이상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하인들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망금, 당장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까? 빚쟁이들은 험악한 기세로 굳게 닫힌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망금은 텅 빈 집안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돈은 지금 청나라에 가 있소?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그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빚쟁이들은 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허푸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돈이 없으면 이 집에 있는 것들로라도 갚아야겠다. 여봐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조리 들고 나오노라. 하인들은 마치 약탈꾼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망금이 아끼던 고급 가구와 서책은 물론 그의 몸에 걸치고 있던 비단옷과 옷가락지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부엌의 낡은 그릇과 숟가락까지 챙겨가는 인정사정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망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굶주림에 지친 그의 몸으로운 장정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붙들려 자신의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집이 순식간에 텅 빈 폐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빚쟁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집과 땅은 이제 우리 것이다. 당장 여기서 꺼져라에는 말을 남기고 그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망금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몸에 걸친 누더기 옷 한 벌만을 가진 채 쫓겨나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망연히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그를 맞아줄 가족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망금은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구걸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자신이 예전에 잔치를 베풀었던 부잣집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푼 술과 고기가 얼마인데 하룻밤 잠자리와 밥 한 술 정도는 내어주겠지. 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가장 아첨을 많이 떨었던 최부잣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빼곡 열리더니 집사가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 망금일세. 자네 주인장과 나 형님 아우하던 사이가 아닌가? 내가 지금 사정이 딱하게 되어 하룻밤만 신세를 지려 하네. 망금의 말에 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금. 우리 대감님께 당신 같은 누추한 친구는 없소이다. 썩 물러가시오. 그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망금은 황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잔치에 초대했던 모든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모른 척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자들이 그가 망하자마자 헌신짝처럼 그를 내버린 것입니다. 망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었다는 것을, 세상의 인심이 이토록 비정하고 차갑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굳게 닫히는 대문들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망금은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다리 밑, 냄새 나는 곳에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눈앞은 어지러워 빙빙 돌았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리 밑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초라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목소리는 갈라져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그의 내민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그 돈 태워서 밝히던 만금이 아저씨 맞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낄낄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저게 바로 만금이라네. 돈 태울 땐 언제고 이제는 한 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먼. 만금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구역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다시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만금 대감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거지 만금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이 거지 신세가 된 만금은 몇 해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헌칠했던 외모는 굶주림과 풍상에 깎여 이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낯선 장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포점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가며 열심히 옷감을 팔고 있는 한 사내. 바로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내쳤던 옛 친구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망금과 헤어진 뒤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비전소박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한 덕분에 가게 안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생기와 행복이 가득해 보였지요. 망금은 칠복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극심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차마 칠복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장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칠복과 도망치려던 망금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복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불쌍한 늙은 거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칠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에 가려졌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자신의 오랜 친구 망금의 것이었습니다. 망금아.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망금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망금아. 잠깐만, 같이 가세. 뒤에서 들려오는 칠복의 애타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울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칠복에게서 도망친 망금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친구의 성공한 모습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에 시달렸지요. 다음 날 그는 굶주림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다시 칠복의 가게 앞으로 이끌려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고 그저 길 건너편에서 멍하니 가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마음씨 곱게 생긴 안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칠복의 아내였습니다. 아마도 어제 칠복에게서 그의 사연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칠복의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어서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망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그의 뱃속은 그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밥과 함께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가 국밥을 다 먹자 칠복의 아내는 다시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박으로 만든 바가지 하나였습니다. 이걸로라도 요기를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망금은 텅 빈 국밥 그릇과 자신의 손에 들린 단단한 바가지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과 바가지에는 자신을 용서하고 걱정해주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결코 얻지 못했던 진정한 온정이었습니다. 그 바가지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 즉 돈, 명예, 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바가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씻어내는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망금은 칠복의 가게가 있는 장터를 떠나 다시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차마 친구의 온정을 계속 받을 면목이 없었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칠복의 아내가 준 튼튼한 바가지 하나가 항상 들려 있었지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 동안 망금은 전국 팔도를 떠돌며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젊었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곧았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굽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늘 낡은 바가지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다닌다 하여 그를 바가지 영감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바가지 영감의 삶은 고독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그를 내쫓기 일쑤였지요. 그는 수많은 밤을 차가운 달이 미디나 버려진 우묵한 곳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손에 든 바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바가지는 그에게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받았던 유일한 온정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구걸할 때마다 바가지를 보며 칠복과 그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새기며 뼈저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는 더 이상 허풍을 떨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듯 고행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돈의 정상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의 삶은 마치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망금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에 겨웠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고 그의 인생이 가장 화려히 피었다가 가장 비참하게 졌던 그리운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대궐 같은 기와집은 이미 다른 주인을 만나 여기저기 개축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그가 허풍을 떨던 느티나무는 더욱 무성해졌고 그가 멸시했던 친구 칠복의 작은 포목점은 이제 저작거리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금은 차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언덕 위에서 변해버린 고향의 풍경을 아련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만약 친구의 우정과 어른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자신도 지금쯤 따뜻해 보이는 가게 안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덩이를 발견했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기름진 논토가 되어 누군가의 풍성한 가을 거두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그 밭두둑에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망가졌던 바로 그 장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꽁꽁 얼어붙은 저작거리.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온 늙은 거지 망금은 이제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된 칠복의 가게 앞, 가장 후미진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러 나온 칠복은 처마 밑에 늙은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저 불쌍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떡 한 덩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거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의 윤곽, 특히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는 옛것이었습니다. 혹시 망금이 아니시오? 나, 칠복 일세. 기억하겠는가? 칠복의 떨리는 목소리에 바가지 영감이라 불리던 늙은 거지는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과 이제는 원숙한 중년의 상인이 된 칠복의 눈이 마주칩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두 사람의 처지가 그 짧은 시선 속에서 교차합니다. 망금은 화들짝 놀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필이면 칠복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가지를 든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의 팔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망금아, 어딜 가려는 게가? 칠복의 눈에는 원망이나 경멸이 아닌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엇갈렸던 두 친구의 운명은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돌아 춥고 서러운 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칠복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망금의 팔을 부축하여 자신의 가게 한 가장 따뜻한 뒷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시켜 뜨거운 물과 깨끗한 옷,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오게 했지요. 망금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로 칠복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런 그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망금아, 날이 춥다. 오늘은 여기서 푹 쉬게. 그리고 내일부터는 괜찮다면 우리 가게 앞이라도 쓸며 소일거리라도 하겠나? 지낼 곳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친구의 변치 않는 온정과 조건 없는 용서 앞에서 망금의 마지막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아, 내가 잘못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지니고 다녔던 낡은 바가지를 부둥켜 안고 자신의 어리석고 오만했던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텅 빈 바가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비로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우정과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한 그릇의 밥이 주는 따뜻한 온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바가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후회의 바가지는 그렇게 그의 길고 긴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